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해서 최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안 통계학의 관점에서 본 분석과 보다 익숙한 도수론자의 관점에서 본 분석, 특히 가설검정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세계적인 탑 저널에 나온 10개의 대표적인 논문을 회계학 분야에서 골라서 이 논문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건지, 그게 통계학, 계량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인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할 중회기 분석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X가 있고 Y가 있죠. 우리가 X들을 이용해서 Y 값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Y는 X1과 X2의 선형함수라고 하는 중회기 분석식을 생각해 봅니다.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Y는 절편 A 더하기 X1 곱하기 그 계수 B1 더하기 X2 곱하기 그 계수 B2,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른바 교란항이라고 하는 에라텀이 추가가 됩니다. 에라텀이 추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함수식이 현실에 대한 근사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실에서는 X1, X2 말고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X1과 X2만 가지고 Y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에러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서 Y와 X1, X2의 관계를 설정할 때 수학의 세계와는 달리 통계학의 세계에서는 교란항의 여기 E라고 표현한 교란항의 존재를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의미하는 바는 X1을 이른바 통제한 상태에서 X2가 Y에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느냐, 이런 분석 목적하에 이런 식을 설정하고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X1은 통제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 분야, 회계학 분야, 경제학 분야에서는 여러 산업에 걸친 자료를 이용할 때 산업별로 효과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른바 인더스트리 이펙트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한 방법으로서 인더스트리 픽스드 이펙트, 즉 인더스트리 더미 변수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의 의미는 인더스트리별 차이를 X1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픽스드 이펙트로 통제한 상태에서 과연 X2라고 하는 연구자가 뭔가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중요한 변수가 과연 Y 값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즉 X2의 계수인 B2가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추정이 되겠느냐, 가설 검정을 했을 때 B2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느냐, 통상 이런 게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X1은 컨트롤 베리어블, X2는 메인 베리어블 오브 인터레스트, 그래서 MV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본질을 알기 위해서 변수 변환을 합니다. Y 값도 표준화시키고 X1도 표준화시키고 X2도 표준화시키면 표준화 과정에서 상수항은 제거되기 때문에 상수항이 사라지고 위에 설정한 중회기 분석에 해당하는 표준화된 변수를 이용한 중회기 분석식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즉 Y의 표준화된 변수값은 X1의 표준화된 변수값인 G1과 X2의 표준화된 변수값인 G2의 선형함수로 표현이 되고 상수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식의 관점에서 보면 베타2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X2가 표준화된 변수 단위로 한 단위, 즉 X2의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과연 Y 값은 Y 값의 표준 편차 단위로 얼마만큼 변화하겠느냐, 즉 표준 편차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Y 값도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변화하면 베타2 값은 1이 될 거고 그 대소 관계에 따라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한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 이 식에서 추정한 베타2는 이른바 편 상관계수와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 좀 복잡한 노테이션이 있죠. R 상관계수다 이런 거고 Y, X2, Y 종속변수와 X2 Main Variable of Interest 간의 상관계수다. 근데 거기 점 X1이라는 게 있죠. 점 X1이라는 것은 X1을 통제한 상태에서 즉 X1을 통해서 Y와 X2가 관계를 맺는 것은 다 배제한 상태에서 Y와 X2가 자체만으로 순수하게 관계되는 상관계수를 픽업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우리말로는 편상관계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편상관계수의 개념과 애당초 제일 위에 설정한 중해기 분석식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중해기 분석식의 의미 자체가 Y를 X2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X1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회기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X2가 Y에 미치는 효과 B2를 식별해냄에 있어서 X1의 효과를 statistically control, 통계적으로 통제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의사표시가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Y와 X2 간의 tot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는 것이 아니라 X1의 효과를 제거한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2나 아니면 그 표준화된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타2나 지금 말씀드린 편상관계수나 다 비례 관계에 있게 되겠습니다. 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쯤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럼 t 값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t의 하점자 2를 붙여서 t2라고 하는 것은 앞서 원래식, 즉 y를 x1과 x2의 중해기 분석했을 때 x1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 경우에는 산업 간 차이를 인더스트리 픽스드 이펙트로 통제한 상태에서 과연 x2라고 하는 것이 y 값에 의미 있게 기여를 하는지 가설 검정을 하는 이른바 t 검정 통계량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x2의 의미를 체크하는 검정 통계량 t2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편상관계수와 비례하게 됩니다. r, y, x2.x1 그것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해지는 것이 x1과 x2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x1을 x2에 회귀 분석한다 그랬을 때 얻어지는 r 스퀘어 값을 1로부터 뺀 값의 제곱근에 또 비례하고 마지막으로 비례하는 것이 표본 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자, 이 식을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편상관계수, 또 루트 1-r 스퀘어, 또 마지막 표본 크기의 제곱근.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편상관계수는 당연히 t 값이 계수 값에 비례해야 되고 편상관계수 자체가 계수 값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등장을 하겠습니다. 즉 T2라고 하는 것이 과연 X1의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통제한 상태에서, 컨트롤한 상태에서 X2가 종속변수인 Y 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편상관계수가 과연 0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그 편상관계수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두 번째 1-r 스퀘어의 루트 값이 왜 등장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계량경제학을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른바 멀티콜 리니어리티, 다중공선성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Y를 X1과 X2에 회귀 분석하는데 X1과 X2가 코무브, 거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면 둘 간의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우면 X1, X2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이 증가했을 때 과연 이 양의 관계가 X1 때문인지 X2 때문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X1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연 X2가 의미 있게 Y값 변화에 기여하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알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그 X2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t 값이 자신이 없으니까 값이 작아진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즉 루트 1 마이너스 r 스퀘어, 즉 r 스퀘어 값이 커서 x1과 x2의 코릴레이션이 너무나 강해서 r 스퀘어 값이 크면 당연히 1에서 그 r 스퀘어 값을 뺀 값은 굉장히 작아질 거고, 굉장히 작아진 값에 루트 값도 작아지니까 검정 통계량 t 값이 작아져서 우리가 x2의 효과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항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은 표본 크기의 제곱근입니다. 통상 n이라고 하는 것이 샘플 사이즈죠. 원래의 중해기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표본의 크기, 1000개 기업을 이용해서 모형을 추정했다 그러면 n은 1000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보면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이 y와 x2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 텀은 x2의 순수 효과를 재기 위해서 x1과의 코릴레이션을 제거한 그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은 표본 크기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표본 크기와 관련해서는 통상 에라의 크기가 이른바 제곱근 법칙에 의해서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감소하니까 에라가 분모에 등장하게 되는, 즉 개수의 표준 오차가 분모에 등장하게 되는 t 값은 표본 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식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계량 경제학 아니면 통계 분석에서 중해기 분석을 할 때 이러한 관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럼 t-테스트라는 건 뭐냐? t-검정. 위에서 계산한 t-값이 뭐 대략 룰 오브 썸으로 절대값이 2보다 크면 x2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y-값을 설명한다. x1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x2의 고유한 설명력이 있다.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t-검정을 하는데, t-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표본 크기가 커지면 무조건 제곱근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때 저하고 미국에서 이제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던 에드워드 리머 교수가 아주 사카스틱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테스트라는 것의 본질은 표본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아주 복잡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식에서 루트 n이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개 항이 고정된 상태에서 표본 크기 n이 증가하면 t값이 커지니까 아무리 작은 상관계수 값이라 할지라도 표본 크기만 크게 들이대면 t값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분릿을 보겠습니다. y를 인더스트리 픽스드 이펙트 x1에 대해서만 회귀 분석하는 대신에 그 인더스트리 효과에 추가해서 메인 베리어블 오브 인터레스트 x2까지 추가했을 때 이른바 r 스퀘어 값, 즉 y의 총변동 중에서 x들의 결합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 그것을 우리는 r 스퀘어라고 하는데, 그 r 스퀘어 값이 x1만 가지고 y를 설명할 때보다 x1에 추가해서 x2를 집어넣었으니까 r 스퀘어 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올라가겠죠. 그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뭐 수식적으로 다 도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그걸 도출하기를 원치는 않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자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change in r 스퀘어 값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x1을 통제한 상태에서 x2가 y에 미치는 편상관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 뭐에 비례하냐면 1-r, 역시 r 스퀘어입니다. 1-r 스퀘어인데 이때의 r 스퀘어는 y와 x1 간의 r 스퀘어. 자, 이 두 식의 의미, 두 항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y를 x1에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x1이 y를 설명하고 남은 찌꺼기가 있겠죠. 그 남은 찌꺼기가 바로 1-r 스퀘어입니다. x1과 y 사이의 r 스퀘어 값. 그만큼은 x1이 이미 y를 설명했기 때문에, y의 총변동을 설명했기 때문에 y의 총변동 중에서
X1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은 변동분의 비율은 1-R2가 됩니다. 1-R2. 그게 X2가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나머지 영역인데 그 나머지 영역 중에 바로 Y와 X2 사이의 R2 그만큼의 비율이 추가로 설명되니까 곱이 되는 거죠. 근데 Y와 X2 간의 R2를 잴 때는 바로 X1의 효과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 X1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편 상관계수의 제곱인 바로 그 R2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분릿 R2 값 또는 이른바 설명변수의 개수, 표본 크기 등을 반영해서 R2 값을 조정한 어드저스티드 R2 값은 표본 크기 n과 체계적인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보면 R2 또는 어드저스티드 R2 또는 편상관계수, 각종 R2 이런 것들은 표본 크기와 체계적인 관계가 없는데 t 값은 어때요? 예, 첫 번째 식에서 보듯이 제곱근 법칙에 의해서 표본 크기의 제곱근에 따라서 일방향으로 커지는 둘 간의 갭이 있죠. 자, 통계적인 분석을 하고 나면 경제학적인 질문, 현실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질문과 통계적인 중요성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경제학적인 질문은 B2 값이 크냐, 즉 X2가 한 단위 변했을 때 Y가 변하는 효과가 크냐, 아니면 표준화했을 때 X2가 표준 편차 단위로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 Y 값이 표준 편차 단위로 몇 단위나 증가하느냐, 그 값이 과연 의미 있게 크냐,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B2, 베타2와 비례관계에 있는 X1 인더스트리 이펙트를 이미 통제한 상태에서 내가 관심 있는 main variable of interest인 X2가 추가적으로 Y값을 설명하는 편상관계수,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가 여전히 존재하느냐, 크냐, 이런 질문, 또는 그것과 비례관계에 앞서 본 것처럼 R2 값이 Y의 총변동 중에서 설명되는 변동분이 이미 X1으로 설명되고 나서 나머지 부분 중에서 X2를 추가함으로써 설명되는 R2 값의 변동분이 과연 의미 있게 크냐, 이런 것들이 통상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들이겠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T 테스트, 이것은 X2가 통계적으로 T 값의 관점에서 2보다 크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T 값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졌죠. 첫 번째 항은 다시 강조합니다. X1을 통제한 상태에서 X2가 Y와 의미 있는 편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항이죠. 두 번째 항은 X1이 이미 통제가 되어 있으니까 X1과 X2 간의 R2만큼은 제거해야 X2의 순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텀이고, 마지막이 표본 크기 효과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 중심을 둔다라 그러면 경제학적 중요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통계학적 중요성, statistical significance라는 것은 세 번째 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significance와 통계적인 significance 간의 갭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T 값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표본 크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제곱근 법칙에 의해서. 반면에 R 편상관계수라든가 계수값이라든가 표준화된 계수값이라든가 R2 값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본 크기와 체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개 질문 사이에 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없습니다. 분석을 하는 사람과 그 분석을 소화하는 소비자나 두 사람 모두 이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라 그러면 아무 문제도 발생될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T 테스트 그 자체로서 잘못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T값이 2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자동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동 해석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다. 즉 t-테스트는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R수객값의 변화라든가 편상관계수의 크기라든가 계수값의 중요성 이런 것에 의해서만 t-값이 2보다 커서 statistical significance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샘플 사이즈가 큰 것만 가지고도 t-값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시대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가끔 보면 몇만 개의 오브저베이션, 몇십만 개의 오브저베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2보다 큰 t-값을 얻었다라고 팡파레를 올리죠. 그리고 테이블에 5% 유의 수준하에서 시그니피컨트하다 별을 하나 달고 1% 시그니피컨스 레벨에서 t-테스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별표 2개를 달고 더 엄격하게 3개를 달고 그래서 온통 결과가 별표 1000지입니다. 그러면서 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료 크기가 몇십만 개, 루트 n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별 의미 없는 편상관계수 값임에도 불구하고 몇십만 개의 루트 값으로 키워놨으니 t값이 이보다 작으면 그게 기적이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코노믹 시그니피컨스와 스태티스티컬 시그니피컨스 간의 개념 차이 이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분리서에 표현한 것은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연구자의 모럴 해저드. 연구자는 자기 연구 결과가 의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면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것처럼 둔갑시킬 요인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설명은 t값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본 것처럼 표본 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n스타라고 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그러면 t값은 루트 n에 비례하니까 t값이 2가 되는 그 경계점, 즉 통계적 유의미 이상을 찾아주는 경계점 2와 이에 해당하는 가상적인 표본 크기는 얼마냐? 그 가상적인 표본 크기를 바로 저 밑에 세 번째 줄 t의 절대값과 2의 비례관계는 루트 n과 루트 n 스타의 비례관계와 같다. 이 식을 풀면 가상적인 표본 크기 n 스타, 즉 주어진 상황에서 t값 표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t 검정 통계량 값이 유의미하게 되는지 나타내주는 n 스타 값이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계산한 이유는 편상관계수가 아무리 작더라도 표본 크기가 n 스타만 넘어가면 t 검정 결과는 t 값이 2보다 크니까 2보다 커진다 이런 거죠. 그 n 스타를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연구 결과에. 그래서 n 스타가 있건데 400이다. 내가 그러면 지금 표본 크기를 100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야, 오브저베이션 300개만 더 모으면 내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걸로 둔갑하겠네? 뭐 이런 거죠. 이 n스타와 제가 이제 설명드릴 회계학 분야 세계적인 탑저널에 실린 10개 논문에서 실제 사용한 표본 크기 n과 비교해보면 그분들이 사용한 표본 크기 n이 n스타보다 한참 큽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 이와 유사한 문제로 오래전 자사의 버거 앤 셀크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어떤 계수값이 0이다. 이게 포인트 널 하이퍼시스죠. 포인트 널 하이퍼시스를 테스트할 때 이를 reconcilability of p-values and evidence. p-value. 여러분들 p-value라는 개념 잘 알죠? t값에 해당하는 p-value. 즉 귀무가설이 맞다라 그러면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실제 관측한 값 또는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얻어질 확률. 이것이 p-value고 이 p-value가 5% 또는 1%보다 낮으면 야, 귀무가설이 맞다라 그러면 내가 실제 관측한 값 또는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희박하다. 따라니까 귀무가설이 틀렸다고 보겠다. 이게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논리 체계입니다. 자, 이러한 논리 체계, 너무나 익숙한 논리 체계.
연구자나 논문이나 100이면 거의 뭐 90개 이상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논리체계, 이 논리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논리체계가 아니다라는 논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P-밸류에 대한 인퍼런스는 클래시컬 인퍼런스죠. 도수론자에 따른 인퍼런스입니다. 그 확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수에 입각한 확률보다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확률과 베이지안 인퍼런스, 뭐 좀 더 주관적이고 베이지안 관점에서 인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베이지안 추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지안 추론 중에서 내가 사전적으로 프라이어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라이클리후드로 표현을 한 상태에서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를 종합해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이른바 베이지안 업데이팅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내 프라이어 날리지가 포스테리어 날리지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귀무가설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내가 귀무가설이 이렇다 저렇다 그 프라이어를 설정하고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귀무가설의 진위에 대한 내 생각을 업데이트 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베이지안의 업데이팅 과정과 전통적인 가설 검정에서 이용하는 P-밸류, T-밸류 사이에는 conflict, 모순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샘플 사이즈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P-밸류, T-밸류는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T-밸류는 루테널 레이트로 증가하니까 T-값이 커지면 그것에 해당하는 P-값은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P-밸류나 T-밸류, 전통적인 가설 검정에 쓰이는 이런 값들은 샘플 사이즈에 체계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이지안 인퍼런스와 클래시컬 인퍼런스 간의 충돌은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뒤에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의 진위를 나타내는, 귀무가설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전 확률을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 했을 때 이 귀무가설에 대한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는 P-밸류보다 커도 한참 크겠습니다. P-밸류가 예컨대 뭐 3%? 그래서 5% 유의 수준화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상황. 즉 P-밸류가 3%라는 것은 야, 귀무가설이 맞다라 그러면 내가 관측한 데이터 또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데이터가 얻어질 가능성은 3%도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거 거의 기적인데? 그래서 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이게 가설 검정의 본질인데, 그런 P-밸류에 비해서 귀무가설에 대한 사전 확률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한 베이지안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 오브 널 하이포시스, 이것은 훨씬 더 큰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지안 관점에서 보면 귀무가설 H0가 이거 그럴싸한데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전통적인 가설 검정에 따라서는 귀무가설화에서는 이런 데이터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따라서 귀무가설을 리젝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견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네 번째 분리세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런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베이지안과 클래시컬의 입장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베이지안 추론은 우리가 눈으로 본 관측된 데이터에 조건 지어져서 포스테리어를 업데이트 하는 데 비해서 클래시컬 가설 검정을 할 때는 그 전제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걸 상상하냐면 귀무가설 하에서 관측된 데이터 또는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데이터가 얻어질 사건을 상정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repeated sampling 개념화해서 확률을 부여하는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데이터 하에서 모르는 가설에 대해서 추론하고 싶은 건데, 전통적인 가설 검정 방법은 거꾸로 모르는 가설이 맞다면 내가 관측한 데이터 또는 더 극단적인 데이터가 얻어질 반대의 문제를 풀고 있는 이 어색함에서 나오는 갈등이겠습니다. 자, 1957년에 유사한 문제로
바이오메트리카의 린드리가 스태티스티컬 패러독스, 통계적인 역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설은 P값이나 T값은 표본 크기에 체계적으로 의존하죠. 그 공식 기억하시나요? 세계항. 예, P값이나 T값은 표본 크기 제곱근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P값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P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일정한 유의 수준에서 가설을 검증할 때 모든 가설이 표본 크기가만 커지면 리젝트 된다라는 얘기죠. 즉 어마어마하게 큰 샘플 사이즈를 견딜 가설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현실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다 현실에 대한 근사치인데, 현실에 대한 정보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모든 모델이 다 틀린 거죠. 유명한 통계학자 박스가 한 얘기, all models are wrong. 모든 모형은 틀렸다. 그렇지만 some are useful. 어떤 것들은 유용하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린드리의 57년 바이오메트리카 페이퍼. P값이나 T값을 고정한 상태에서 귀무가설의 사후 확률은 샘플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샘플 사이즈가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서 1로 수렴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T값이나 P값이 예컨대 3으로 고정됐든, T값 기준으로 해보죠. 3이다. 그럼 귀무가설을 리젝트 해야 되잖아요. 2보다 크니까. 아니면 T값이 더 극단적으로 10이다. 그럼 뭐 귀무가설을 압도적으로 리젝트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베이지안 관점에서 보면 귀무가설의 사후 확률이, 귀무가설이 맞을 거라는 사후 확률이 표본 크기만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가요. 그러니까 패러독스죠. 클래시컬 인퍼런스에 따르면 T값이 10, 아니면 심지어 100, 1000, 귀무가설을 압도적으로 기각해야 되는데, 베이지안 관점에서 보면 샘플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귀무가설이 타당할 사후 확률이, 나는 데이터를 보니까 귀무가설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자, 이 왜 패러독스가 발생했을지 처음 소개했던 공식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이 공식입니다. 자, T값이 세 개 항에 곱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루테인이 등장했잖아요. 루테인이 등장해 있는데 샘플 사이즈 n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T값이 고정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X1과 X2의 상관계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루테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왼쪽 T값이 고정되려고 그러면 편상관계수 값이 계속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n이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편상관계수 값이 0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본질입니다. 린드리의 패러독스의 본질은 바로 이 식에 있습니다. n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T값이 고정되려고 그러면 X1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X2가 Y를 추가로 설명하는 편상관계수, 그 값은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X2가 추가로 설명하는 게 없다. 그게 귀무가설이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점점 타당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린드리 패러독스의 본질입니다. 즉, 편상관계수나 R 스퀘어 값의 변화나 X2의 계수나 이런 것들이 점점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귀무가설이라는 게 그 계수가 0이라는 거니까 샘플 사이즈의 증가함에 따라서 귀무가설이 타당할 베이지안 포스테리어가 1로 그 확률이 수렴하게 되는 거죠.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패러독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하겠습니다. 동전 100번 던졌습니다. 동전이 앞이 나올 확률이 P입니다. 그러면 Y라고 하는 것, 즉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전체 횟수, 이것은 시행의 횟수가 100, 성공 확률이 P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첫 번째 블룻과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블릿,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합니다. 귀무가설은 동전이 균형 잡혔다, 즉 P는 2분의 1 값이다.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동전은 균형 잡히지 않았다, P는 not equal. 예, not equal 사인을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NEQ라고 썼습니다. 2분의 1이 아니다. 자,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전을 실제 100번 던져봤습니다.
관측치로서 60번 앞면을 얻었습니다. 그럼 프리컨티스트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T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동전은 균형 잡히지 않았다라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네 번째 풀이처럼 대립가설을 동전은 2분의 1 더하기 T 또는 2분의 1 빼기 T의 2분의 1과 다른 확률로 균형이 안 잡혔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즉 D라고 하는 것이 균형이 안 잡힌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균형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전이 균형 잡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대립가설을 절반 정도로는 앞면이 더 잘 나오는 쪽으로 불균형인 것 같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뒷면이 잘 나오는 정도로 불균형인 것 같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한 거죠.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하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베이지안 포스테리어 그리고 베이지안 포스테리어 아즈 레이쇼를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복습도 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아즈 레이쇼가 당연히 그 균형 안 잡힌 정도 D, 디비에이션의 정도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D의 함수로 플라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든 R이든 그림 그리는 연습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균형이 안 잡힌 정도, 그 D를 나타냅니다. D가 0이면 당연히 균형 잡혔으니까, 그 포스테리어 아즈 레이쇼는, 귀무가설이나 대립가설이나 D가 0이니까 대립가설도 균형 잡혔다는 얘기고요. 그죠? D만큼 균형이 안 잡혔다는 건데, 근데 D가 0이니까, 귀무가설도 균형 잡혔다는 거고, 대립가설도 균형 잡혔다니까 둘의 아즈 레이쇼가 똑같아야 되니까 1이 되겠죠. 예,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에서 출발하고, 디비에이션이 조금씩 발생함에 따라서 아즈 레이쇼가 1보다 커집니다. 1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이 베이지안 포스테리어 아즈 레이쇼가 분모는 귀무가설, 분자는 대립가설이니까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대립가설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까? 대립가설은 뭐예요? 균형이 좀 안 잡혔다. 귀무가설은 균형 잡혔다 이런 건데 귀무가 실제 균형이 안 잡힌 쪽 60개가 나왔으니까 조금 안 잡혔다고 보는 게 설명력이 높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6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관측하고 나서 내 생각을 바꿔서 봤을 때 귀무가설보다는 대립가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서 이 포스테리어 아즈 레이쇼가 1보다 커집니다. 극단적으로 0.1 정도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대립가설이 0.6이거나 0.4거나 반반 주는데 그 중에 절반 0.6일 경우에는 실제 60개 나온 거하고 딱 맞추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비에이션이 0.1 정도가 됐을 때 이거 정말 대립가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립가설에 대한 귀무가설에 대비한 포스테리어 아즈 레이쇼가 최대치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디비에이션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비에이션이 예컨대 여기 나온 것처럼 0.3 정도 된다. 그럼 대립가설은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0%거나 80%거나 20%라고 보더라도 60개 앞면이 나온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50%라고 본 것보다 열등하죠. 80%라고 할 때도 열등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전이 60개 나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데 균형이 안 잡혔는데 0.2나 0.8로 극단적으로 안 잡혔다고 보는 것보다는 0.5로 균형 잡혔다고 보는 게 차라리 앞면이 100번 던져서 60번 나온 걸 설명하는 것과 좀 더 부합하기 때문에 분자는 낮아지고 분모가 커지니까 결국 이 값이 0으로 수렴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의 메시지는 뭐냐면 전통적인 통계적 추론 방법에 따르면 귀무가설을 리젝트했잖아요. 동전 균형 안 잡혔다. T값이 2다.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 벗어난 정도에 따라서 벗어난 정도가 여기 보면 한 0.17, 17% 정도 벗어날 때까지는 차라리 벗어났다고 보는 것보다 동전이 균형 잡혔다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에 대해서 유용한 퍼스펙티브다 이런 얘기죠. 즉 맞다 그러다 이런 양자택일 대신에 모든 동전이 균형 잡혔느냐 균형 안 잡혔나 이것도 현실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퍼스펙티브 모델인데 모든 모형은 틀렸다. 그렇지만 동전이 완전히 균형 안 잡혔다고 보는 그러한 모형보다는 균형 잡혔다고 보는 모형이 현실의 동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보다 부합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간단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는 회계학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든 회계학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회계학 탑 저널 10개에 나온 10개의 중요한 엠피리컬 페이퍼, 여기에 등장하는 10개의 중요한 회계분석식, 그리고 각 식에 등장하는 10개의 페이퍼마다 하나씩 메인 베리어블 오브 인트레스트 10개를 가지고 지금 한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회계학 논문에서 설명하고 싶은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 Y를 X1 Industry Fixed Effect 같은 걸 통제한 상태에서 그 회계학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X2라고 하는 Main Variable of Interest에 대해서 중요하게 분석을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식에서 X2의 효과를 보고 싶은데 X1이라고 하는 Industry Fixed Effect는 통제한 상태에서 여전히 X2가 고유한 설명력이 있느냐 보겠다는 것이죠. 이 밑에 프리쉬와 로벨 티어렘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X1, X2를 중요하게 분석으로 해서 X1의 효과를 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 X2를 X1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파셜 리그레션을 하더라도 같은 개수값이 얻어진다 이런 거죠. 예컨대 한국의 통계청에서 하는 시즈널 어드저스트먼트 이런 거 할 때 하나의 간단한 방법은 Y값을 시즈널 더미 변수와 메인 베리어블 인트레스트에 대해서 회계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 X 변수를 계절 조정을 한 상태에서 Y값을 그렇게 계절 조정한 X2 값에 대해서 회계 분석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게임을 합니다. 인더스트리 픽스드 이펙트가 됐든 어떤 게 됐든 논문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을 순서대로 도입을 합니다. Y를 설명하는데 모든 잠재적인 X 변수 중에 제일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우선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Y값의 그 R스퀘어 변화값을 최대화하는 두 번째 변수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쭉 선택해 나갔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어카운팅 저널에 나온 탑 논문들 중에 5번째 안에 드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더라. 메인 베리어블 오브 인트레스트는 아쉽게도 5번째까지 갈 때까지 뽑히지 않더라.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메인 베리어블 오브 인트레스트가 R스퀘어 값의 변화에 기여하는 그 R스퀘어는 굉장히 미미하더라. 경제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T값이 다 2보다 커서 탑전에다 실린 케이스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지금 얘기들은 사실은 이게 한때 세계적인 어카운팅 저널의 에디터를 했던 교수님, 지금 홍콩 폴리텍 유니버시티를 방문 중이신데 제가 몇 년 전에 홍콩 폴리텍 유니버시티를 방문할 때 이분하고 아주 재밌게 와인도 마시면서 계량경제학, 실증 분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시던 이분의 분야가 어카운팅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카운팅에 나온 실증 분석 논문들이 이렇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저하고 상의하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들은 제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주로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그게 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0개 논문에서 보면 이미 인더스트리 픽스드 이펙트 X1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저자들이 주장한 메인 variable of interest X2가 Y 값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편상관계수의 절대값은 0.1도 안 되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0.05도 안 되더라. 이런 겁니다. 10개 논문 중에 8개 논문에서는 0.05도 안 되고 나머지 2개 논문도 0.1을 넘지는 않더라. 자, 두 번째 분립. 이 X2를 추가해서 Y값을 설명하고 X1, X2를 결합해서 Y값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관측된 Y값과 X1, X2를 같이 이용해서 예측한, 설명한 fitted 된 Y값, Y hat. 그래서 실제 값과 그 fitted 된 값의 상관계수를 계산했더니 그 상관계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X1만 써서 예측하는 것보다 X1에 추가해서 X2까지 썼기 때문에 X2까지 추가하면 실제 값과의 관계가 좀 더 올라갈 텐데 그 상관계수의 증가분이 0.004도 안 되더라. 그 얘기는 상관계수의 제곱이 R²니까 R² 값의 증가분이 이분들이 팡파레를 올렸던 main variable of interest 이걸 추가했을 때 관심 있었던 변수 y의 총 변동에서 설명하는 변동분의 증가가 0.004의 제곱도 안 되더라. 미저러블하게 짝이 없죠. 설명력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T값은 다 유의미한데 T값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어카운팅 분야에서 Y값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찾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실에서 그 찾은 MBI, X2를 이용했을 때 Y값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0.004의 제곱. 여기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현상이 그럼 어카운팅만 있겠느냐? 경제학 실증 분석 논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교롭게 제가 전에 세계적인 어카운팅 저널의 에디터를 오래 하셨던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대화했기 때문에 어카운팅 쪽 얘기를 하는 거지 어카운팅만 비난받은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개 논문에 10개 논문 가까이 주장했던 하나씩 총 10개 메인 베리어블 오브 인트레스트 중에 설명력의 관점에서 탑 5에 들어가는 변수는 각각의 논문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각의 논문에서 Y를 가장 잘 설명하는 탑 5 변수 선택했을 때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MBI는 존재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들이 탑저널에 실린 이유는 T값이 다 E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T값이 왜 컸어요? 예, 앞에 그 T값은 세 개 항의 곱인데 첫 번째 항, 경제적인 significance를 나타내는 첫 번째 항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sample size, n이 크면 루트 n이 곱해져서 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단순회계 분석에서 y를 x의 단순회계 분석할 때 x의 계수값 b는 y와 x 간의 상관계수 r을 y의 표준편차와 x의 표준편차의 비율로 곱해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회계 분석에서 r의 절대값이 크면 xy 관계가 강하다. 그래서 이코노믹 시그니피컨스가 있다라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 부분은 약간은 테크니컬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어카운팅 교수님이 그냥 상관계수를 쓰는 대신에 스피어만의 이른바 랭크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쓰면 이런 문제가 완화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건
함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economic significance와 statistical significance 사이에서 오는 갭, 즉 샘플 사이즈 때문에 오는 차이, 이것을 핸들하는데 답은 아니다. 그 말씀을 그 교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썼던 제 얘기입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통계학, 그 다음에 각종 통계량이라는 것은 불확실성하에서 의미 있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지언정 어떤 권위 있는 최종 재판관은 아니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앞서 인용했던 것처럼 유명한 통계학자 박스가 얘기한 것처럼 all models are wrong. 모든 모형은 틀렸다. 이미 틀렸는데 뭐 그게 맞고 그런지 가설검증할 게 뭐가 있어요. 예, 모든 모형은 틀렸다. 그렇지만 어떤 건 유용하다. 그리고 하나의 모형이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그 모형은 유용했다. 이렇게 판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전통적인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보다 유용한 경우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앞서 여러 가지 패러독스 소개를 했는데 클래시컬 어프로치와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와 베이지안 어프로치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죠.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좀 더 이용한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델 셀렉션과 모델 에버리징. 즉 우리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모델이 여러 개가 컴퓨터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포스테리어 모델 프로바빌티를 계산해서 그게 높은 모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포스테리어 모델 프로바빌티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모델이 주장하는 바를 평균을 하거나 이러한 모델 셀렉션과 모델 에버리징이 모델 하나 세워놓고 이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렸다 이런 바이너리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유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인샘플 퍼포먼스를 보는 것보단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 샘플, 뉴 샘플에 대해서 모형의 유용성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발생할 때 전통적인 T값보다는 베이지안 포스테리어 아즈 레이쇼가 좀 더 유용하지 않나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리처럼 단순히 옳다 그러다 이런 가설검증보다는 내가 뭘 원하느냐 내 분석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통계적인 절차 그것이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됐든 다른 게 됐든 그 절차가 내 분석 목적에 좀 더 유용하냐 안 하냐 이것이 모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egularization 테크닉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regularization이라는 게 인샘플 퍼포먼스는 모형을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유리하죠. 따라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복잡한 모형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테크닉입니다. 이런 것이 모형 오버피팅, 과적합을 막기 위한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입니다. regularization 컨셉트. 최근에 딥 뉴럴 네트워크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통계학 분야에서 굉장히 역사가 긴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중요성과 통계적인 significance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석을 하셔야지 T값이 이보다 크니까 무조건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석해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예, 오늘 베이지안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논문이라고 주장됐던 논문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소개한 많은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과 소개하는 과정에서 주로 그분이 썼던 내용을 인용해서 하는 거고 제 얘기는 일부 코멘트, 디스커션 부분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